사람은 한동훈이라고 보는데 예. 그 한동훈이가 특검을 할 때에 제일 실무자 아닙니까? 예. 실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리더가 윤석열 대통령.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구형을 세게 받은 박영수. 박영수가 몇 년 받았어요? 9년 받았죠. 9년. 12년. 12년.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벌써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개 네. 토론할 때 나는 박근혜의 구속과 또 이명박의 구속을 나는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고 공개 선언을 했어요. 예. 자기는 원치 않았다고. 그러면 윤석열은 구속을 원치 않았다고 이미 공개 선언을 했다면 실제 실무자는 누구였습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 예. 그 한동훈이하고 그 김경률이하고는 왜 헤어지지 못할까?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한동훈을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예, 한동훈은 검찰에서 이 경제 관련 특수수사 이런 수사를 많이 했는데, 한동훈을 또 능력을 검증받게 만들었던 게 또 삼성 수사 아니겠습니까? 경제인들 관련 수사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특히 참여연대가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랄까요? 삼성을 어떻게 하면, 대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수사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여연대에 자료가 많았을 텐데 공격 자료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고 할까? 이거는 나중에라도 저도 수사 의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애국 세력을 고발도 못하고 수사 의뢰해갖고 말이죠. 쏙쏙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무고죄에서 김경률이 지금 참여연대에 있다가 나와서 시민활동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최근에는 뭐 정치에서 뭐 종편에서 또 방송에서 수익이 좀 있겠죠. 회계사인데 뭐 별다른 활동은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이사한 집도 굉장히 높은 금액의 집이고 그 전에 이사한 집도 그렇고 뭐 제가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한동훈이가 김경률에게 마포에게 지역구를 공천할 듯 아니 사실상 공천이었는데 그때 김경률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관계냐 저렇게 쉽게 공천을 주고 그래서 삼성과 참여연대 관계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가 김경률이가 그 귀한 보석과 같은 정말 자기의 신분을 급상승시켜줄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받은 겁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부에서는 김경률이가 굉장히 참 쿨하다, 멋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과 한동훈 그리고 김경률의 재산이 얽혀 있는 듯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뿐이 없다. 김경률이 수십억 원대의 집에 산다고 하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별다른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재산을 부동산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다. 그래서 한동훈과 김경률의 그 삼성 수사에 뭔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는 거냐라는 세간의 의혹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쨌건 한동훈과 김경률은 오랜 동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이외에 끈끈한 인간관계 및 뭔가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이 순수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검찰에서 정치에 넘어오기까지의 그 열정, 이 이면에 숨겨진 마각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동훈의 실체 이제 앞으로 계속 파헤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또 좌파와 손잡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파를 이렇게 배신했느냐라는 부분은 한동훈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면에 숨겨진 또 지금 일부 여러 루머로 돌고 있는 이야기를 취합해보면 이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늘이 많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호 이 빨갱이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연세대학 나오셨죠? 예. 그런데 왜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인데 왜 연세대학 다니면서 북한에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거의 매일 한민전 방송으로 지시했죠. 그 투쟁 구호부터 1월 1일에는 그 전년도 투쟁 평가와 그 다음에 금년도 어떻게 투쟁하라고 지시하고 투쟁 주제와 투쟁 구호까지 거의 계속 지시했습니다. 자, 조금 저 기죽지 말고 말을 세게 해요. 맨날 딸기라고 하니까 죄인이 뭐 머리 들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개딸, 좌파, 주사파 앞에서 이재명을 추종하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고 예. 절반.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맨날 빨갱이라고 놀려도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그 주사파의 실체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언더서클에 있으면서 원래 예. 진짜 대장은 바깥에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납니다. 밑바닥에 이제 숨어서 교육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종석 누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좀 알려면 공산당의 항상 이 조직은 한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항상 밖으로 보이는 조직이 있고 밖으로 보이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지하에서 지도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당시 이제 우상호가 총학생회 양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안에 이제 비밀 학생회라고 있습니다. 시크릿 유니온이라고요. 거기에 이제 중앙위원, 그러니까 총학생회 지도 담당 중앙위원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전대협에도 전대협 산하에 제가 속해 있던 예를 들면 그 교통그룹, 그러니까 임수경 방북시킨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안희정이 있던 반미청년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기식이가 있던 참여연대를 배후에 만들었던 서울대 주사파 조직이 있었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항상 뒤에서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임종석 때는 전대의장 그냥 선거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주사파들이 사람들을 물색합니다. 물색해서 그 중에 가장 어쨌든 김일성주의에 충실하고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인물도 좀 그럴듯한 애를 뽑아서 그래서 사전에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팀이 있습니다. 전대의장 훈련팀이 있는데 그게 보통 그러니까 전대의장이 그 이듬해 보통 한 3월, 4월에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10월, 11월부터 전대의장 교육팀을 가동합니다. 그 교육팀에 제가 있었고 제가 주로 했던 것들은 혁명을 위해서 어떻게 연대 연합 전술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주사파 이외에 나머지 세력들을 끌어들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종석에게 주로 교육시켰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유튜브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단어를 잘 몰라요. 일단은요, 전대협이 뭐며 한총련이 뭡니까? 그 구분 한번 해봐요. 예, 전대협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는 조직인데
87년도 그 전부터 올라갑니다. 86년도에 아마 건대 사태라고 아실 텐데 건대 한국의 그 주사파들이 최초로 학생운동을 장악한 주사파들이 총집결합니다. 그때 반해세 반독지 애학투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뭐 완전 그냥 북한 방송이나 볼만한 내용이 전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건대에 집결했는데 당시 이제 경찰 세력이 건대에 들어가 있던 학생들을 전부 체포해서 1,200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한의 주사파 학생운동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사파 내부에 그런데 그래서 뭐 서울대 김영환도 들어가고 연대도 다 그 주사파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살아남은 조직이 그 고려대 출신의 그 주사파 지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그 패더 사업이라는데 연락 사업입니다. 각 대학 간의 주사파들을 연결하고 연락하는 사업인데 그 조직팀이 경찰에 발견되지 않았고 그 팀들이 새롭게 만든 게 반미청년회고 그리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동안은 그전까지는 학생운동이 그냥 지하에만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총학생회를 장악해버리자. 그래서 총학생회를 혁명 조직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87년도부터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총학생회를 장악해서 그래서 지하에 있던 그 주사파 학생운동권들이 전부 학생회로 들어갑니다. 단과대 학생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 학생회로 들어가고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장악해버려요. 그리고 장악된 총학생회장들이 또 연합하고 만든 게 전대협. 그러니까 전대협은 보기에는 그냥 대학생 총학생회장들, 총학생회장들의 연합조직이지만 그 안에는 주사파들이 배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무상하지만 우리 연세대학교 안에도 비밀학생회라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조직이 있었고 저희는 매일 5팀이 가동됐습니다. 여자들이요 5팀이 매일 북한 방송을 청취해서 그것을 매일 타이프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고 그럼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밑으로 합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송에서 한마디 지시하면 우리 전대협 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쫙 뿌려졌습니다. 그 증거들이 당시에 그 전대협에 나온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한민년 신년사 똑같습니다. 그거도 같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대협이 만들어지고 한총련은 전대협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아예 그냥 공산당 조직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한국 대학생 총학생 연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그러니까 대학생 협의회라는 조직인데 뭐 약간 조직에 관련된 협의회는 좀 느슨한 형태로 말하고 연합은 훨씬 더 아예 북한이 지시하고 한총리 의장이 지령하면 뭐든지 그대로 시행되도록 만든 게 연합입니다. 한총련은 바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대협보다 훨씬 강한 조직이고 그리고 주사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한총련이거든요. 한총련은 폭력 투쟁도 불사하고 그리고 김일성이나 수령이 지시하면 뭐든지 대한민국 전복전을 벌이겠다. 폭력이든 뭐든 무장 봉기도 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가진 세력이 한총련입니다. 그러니까 전대협보다 한총련이 훨씬 강한데 그 한총련이 이재명을 등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빨리빨리 줄이기 위해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경기 동부연합은 그 민족민주혁명당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북한이 간첩이 내려와서 김영환과 만나서 김영환을 대동 월북해서 김영환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영환이 또 자기 그 책임자들을 몇 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든 게 민족민주혁명당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 안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북위원회가 있고 조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하예요. 그리고 영남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이석기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조직은 지하에 있지만 조직에 침투하면 다른 조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왜 경기동부연합이냐면 당시에 지하에 있는 당이고요. 외곽에 있는 우리는 근데 투위라고 하는 투쟁 조직처럼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한민전 말고요. 그 통일전선체 안에 각 지역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 간첩 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남부위원회 책임자면서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그 연합 주사파 조직인 경기 동부연합의 책임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재명을 만들어냈어요?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이 만들어낸 건 이재명이 이제 그 변호사가 되고 맨 처음에 찾아간 것이 성남에 있던 주사파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남에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석기와 그 조직을 만나는데 시장에 몇 번 나오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이재명이 시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동부연합의 김미희가 시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김미희가 여러분 나중에 그 통합진보당에 해산될 때 김미희가 당시에 그 의원에 면직됐습니다. 그 김미희 말하는 거 서울대 약대 나온 친구인데요. 그 김미희가 둘이 붙다가 김미희가 후보 사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그 상당한 표차로 성남시장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김미희는 성남시의 모든 이권을 책임진 정권 인수위원장이 되어서 당시 성남시 안에 이재명이가 장악한 성남시 안에 거의 모든 조직의 경기 동부연합, 다시 말하면 주사파들은 전부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 주고 주사파들 배불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줬던 게 청소 영역입니다. 성남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청소 영역을 세운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경기 동부연에서 만든 회사한테 청소 영역을 몽땅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시 아주 놀았던 거죠. 그리고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물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우리한테 사업을 안 주는 거야? 저는 지금 가장 지금 우리 한국 우파들이 비겁하고 한국 우파들이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주사파들을 잡으면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한테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또 훨씬 많이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공천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노력하면 걔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근데 우파는 지금 지자체나 정권을 잡으면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 전부 그 애써 눈 감고 버리고 오히려 그동안 주변에 아부하는 놈 아무것도 안 한 놈들한테 그 모든 자리를 줍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정부 뭔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2019년도에 정광훈 목사님과 여기 있는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정당입니다. 걔들은 뭘 싸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런데 사실상 권력은 그들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권한은 그들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걔들이 잘 싸우기나 하면 되는데 이들은 주사파만 보면 도망갑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더군다나 한동훈 같은 친구는 나는 저 친구는 도대체 사이코패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요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 남의 부인의 치마 들추는 건 비겁한 행동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도 사실은 우리 광화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반성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떳떳이 만나야죠. 아니 이 정권을 싸운 게 우리인데. 아니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차관 임명권의 3분의 1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이름이 뭡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석기가 뭐든지 상의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정광훈 목사님을 우선 만났어야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력을 얻고 경기지사까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때 보면 대통령을 보면 당시에 충북 동지라고 지금 간첩 조직이요. 북한에 보낸 지령문이 북한에 보낸 건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해달라고 본사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조직에게 지시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해요. 그리고 그 지시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또 건너뛰고 결국은 이게 정체가 다 드러나서 쌍방울 그 북한의 대북 지원금 준 거 있죠. 예. 그게 다 이재명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재명과 관계 있는 거. 이재명이가 북한에 한번 갔다 왔죠. 예. 갔다 와서 정말로 최고의 고위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죠. 놀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은 지금 돈도 북한으로 보냈고 그 쌍방울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알기에는 지금 대장동에 지금 나타난 것만 1조입니다. 저는 그 중에 최소한 5천억 이상은
저기 그 이건 뭐 함지적 추론이 뭐 5천 원 이상은 경기도법 이석기를 통해서 한국 주사파와 북한에 갔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또 그거 외에도 저 문재인 정부 때 예, 그 성남 비행장에서 말이야 그 제주도 귤 싣고 가는 거 그렇죠. 했는데 이거는 저 신혜식 대표님도 또 잘 아실 것 같은데 귤 싣고 간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은 딸을 싣고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귤을 모처럼 비행기로 보냅니까? 비행기로 보낸다는 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물품이죠. 뭐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직구가 흔하니까 직구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좀 괜찮다 싶으면 비싸다 싶으면 비행기고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배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도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보낸다고 하면 판문점을 통해서 실어 나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제주도에서 귤을 보냈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예. 자 이동 교수님, 예, 그 임용석이가 예, 금방지게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예,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예,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말이야. 예, 예. 근데 그 전용기 비행기에 뭘 싣고 갔을까? 저는 주로 근데 달러나 코인. 그 코인 같은 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 지역이 온갖 공산당 간첩들이 맹활약하는 지역입니다. 북한도 활약하는 지역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아니 가려면 외교부 장관이 가야죠. 대통령 총리가 가든지. 아니 쪼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쪼크로 윤석열 대통령님 저한테도 전용 비행기 한번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은 이재명이는 북한에게 포섭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섭된 정도가 아니고 이미 북한과 한 몸이 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2012년도부터 경기동부연합에 포섭돼 있었고 북한의 도움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가 됐고 이번에 당을 장악하는데 북한의 도움이 철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종석 후보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저 당이 아무런 그 혼란도 겪지 않고 수습될 수 있었을까요? 저 문재인 힘 아닙니다. 그럼 북한이란 엄청난 조직적 힘이 아니면 북한이 이재명을 돕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내부는 수습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손상대 교수님 이 프로와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은 뭐 일방적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담회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이 프로와에서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박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물어서 핵심적인 질문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패널분들 얘기 들어보고 그 범주 안에서 뭔가 좀 질문을 해주는 것밖에 없고 특별히 아직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할 때는 꼭 무슨 유튜브에 누굽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은 짧게 그래야 답변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길어져 버리면 뭐가 뭔지도 잘 모른다고요. 자, 지금부터 초승으로 손을 들겠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네요. 이쪽 나오세요. 패널들이 설명을 워낙 잘하니까 질문할 게 없죠. 자,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누구냐고 교육을 시켰는데. 질문을 누구한테 하는 저는 3.4.5기로 인간한 서명수입니다. 그럼 제가 22년은 군 생활을 했어요. 고생하셨네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정의의 길, 진실의 길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목사님 말씀대로 헌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좀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하라니까 이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실 분 한 분만. 누구한테 물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저한테? 묻자. 예.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조직 혁명 후에는 저도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1000만을 조직하여 혁명하는 것 외에는 누구식으로 이승만식으로 혁명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박정희식으로 혁명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네. 저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아니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나요? 혹시? 예. 저는 그 유튜브를 매일 3시에 일어나서 만듭니다. 네. 그 68에 하나님 오셨어요. 저한테 성령여 줬어요. 이것을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5.18이 문제다. 5.18을 깨부수면은 애들이 꼼짝 못한다. 근데 내가 애초부터 8년 동안 박지원이 나 5.18 니들 잡아요. 너희들이 한 붙잡. 나 못 잡아줬어. 네. 그러면 지만은 박사를 왜 잡아줬을까요?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만요. 네. 지금 질문할 사람이 혼자가 아닌데 설명하러 나온 건 아니고 분명히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뭐 아니 어려운 게 무슨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혼자 시간을 다 까먹으면 나머지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벌겋잖아요 지금. 이제 그 질문 요약을 잘 알았고요. 그것은 우리 이동호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하는데 교수님은 저 5.18 일어날 때 어디 있었나요? 예, 전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예. 부산에서 뭔 지랄을 했나요? 부산에 김대중 비서하고 그 전에 김대중 집에 찾아가서 김대중을 단독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김대중 비서의 지시를 받아서 5.18 터지자마자 저한테 문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 삐라요. 그 삐라에는 등사로 인쇄된 건데 네. 광주에서 지금 이 개헌군이 우리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유부녀의 그러니까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도려내고 그 여자의 젖가슴을 도려내는 만행을 경상도 군인이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흥분해서 그 내용을 몰래 새벽에 가서 부산 전역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5.18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직후예요. 바로 직후. 예. 그러면 그 인쇄된 것은 그 전에 인쇄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 뭐 인쇄 기술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이 파일을 보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어도 일주일이나 상당 이전에 이미 그 정도 양이 만들어지려면 기획되고 계획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뿌렸어요? 그 부산에 보면 그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 위에서 원래 뿌리고 이제 도망쳤죠. 그래서 내가 너는 뭘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목사는 맨날 혼나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고요. 김학성 교수님. 지금 미국의 CIA가 정보를 공개했잖아요. 10월 1일 날. 5.18은 김대중이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미국 CIA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CIA가 그 허접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그 CIA의 그 비밀 문건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진실이 드러난 것인데 거기 보면 김대중이 북한 사람들과 합작해서 일으킨 것이 5.18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 전적으로 100% 믿지는 않고요. 네. 한 90% 이상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네, CIA 문건에 보면 예. 여러 부처와 합의를 하여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면 뭐 FBI라든지 예. 여러 기관과 합의를 하여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발표 내용은 대단히 신뢰가 가는 것이고 그렇죠. 신빙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목사님. 네. 그랬는데 우리가 로마법 이래에 어떤 격언이 있냐면 양쪽에서 들으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한 탄핵, 반론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만 120%더 믿을 수 있고, 물론 저도 거의 뭐 그런 뭐 믿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근데 예. 지금 뭐 깜빵 갈까봐 좀 겁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을 뵙기 전에는 네. 제 헌법 교수로서 네.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과정, 네. 그다음에 5.18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부 좀 잘못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아니, 지식인들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5.18은 좀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은 뭐냐면 시작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또는 뭐 신군부에 대한 반대로 하다가 중간 이후부터는 이제 북한에 개입이 되고 개입됐다는 건 좀 확신해요, 목사님. 왜냐면 그 무기고를 털고 뭐 기아 자동차를 털고 이거는 일반 민간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북한의 계획적인 개입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시작부터 예컨대 민주화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김대중이가 예컨대 북한하고 짜고서 지난번 이동호 장로가 무슨 말했냐면 그 일을 김대중이 일으킨 이유는 자기가 정권을 잡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이동호 장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제가 그건 뭐 반론 없이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확산을 못 시키고 있어요, 목사님. 전공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예. 전공 분야에 대해서 예. 김대중, 노무현, 네, 문재인이가 네. 평양에 가서 서명했죠. 예, 연방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혹시 그럴까봐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민족 우위를 강조한 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DNA를 했냐면 이념과 가치보다도 민족 우위에 뭔가를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많아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은 우리끼리 원한다면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히 명백하게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될 것인데 그 방법과 수단은 반드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어야 할 것을 헌법이 경고했습니다, 미리. 그러면 3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네. 두 사람은 이미 죽었고 네. 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죠. 이거 문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죄책은 차고 넘치잖아요, 목사님. 네. 우리 다 동의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리가 많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애국 시민들은 뭔가면 첫 번째 주적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가 행한 잘못된 그 죄악을 책임을 물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미적지근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이 민주당의 강령을 보면 6번의 통일 항목에 보면 그동안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이가 행한 각종의 통일과 관련된 연방제 합의를 갖다가 계승하고 계속 지키겠다. 그 말이 현재 민주당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반헌법적인 문장이 민주당 강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잘못된 것이다. 그런 연방제 통일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광화문 애국 세력만 목놓아 부르짖고 있고 정작 따져야 될 정부 여당 측은 명시적인 전 문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은 말 없는 동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잘못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역시 국민의힘이다. 우리는 이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직 잘 미완의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이봉국 박사님. 박사님도 교수 생활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이 교수들은 주로 거의 90%가 빨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도 전 토랭이입니다. 근데 그때도 교수님 하실 때 네. 그때도 5.18 사건을 봤을 때 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이거는 저거는 북한의 반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교수님 하실 때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김학성 교수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처음에 시발은 네. 그러니까 일어난 거는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DJ를 비롯한 그 일당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네. 북한이 개입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안 개입했으면 그 당시 북한 정권이 그 바보 천치죠.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먹는 게 적화통일하는 게 숙명 사업이에요.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의 숙명 사업인데 그거 중에 제일 좋은 게 전쟁을 안 일으키고 지네들이 저기 폭동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지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근데 그런 좋은 찬스를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북한 간첩이라든가 북한군이 투입이 안 되면 북한은 적화 야욕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집단이죠.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가 얘기하는 600명이 투입됐는지 500명이 투입됐는지 100명이 투입됐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지만원 박사는 600명이라고 딱 집어요. 근데 그거는 연구해야 된다. 여기서 전혀 투입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지금도 야욕을 부리는데 그 당시는 찬스인데 그 찬스를 그냥 남긴다고 그건 말이야.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그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왜 털어요? 아니 그리고 그 중장비를요. 그러니까 무기든 그 탱크든 이 중장비를 뭐 순식간에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칼빈 총으로 그때 뭡니까 공수부대원들은 M16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총알을 보니까 칼빈 총알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더 많아요. 칼빈 총은 그때 그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럼 칼빈 총은 누구냐 공수부대원들이 칼빈 총 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건 누가 쐈냐 이거예요.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쏜 거야. 시민군이 시민군한테 쐈는데 그 시민군만 있겠느냐? 거기 북한군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거는 지금이라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그것은요 네. 해답을 저 혼자 알고 있어요. 해답을 주시죠. 예. 내가 그럼 짧게 한 말씀드리면 지만원 박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네. 지만원 박사도 지금 실제 구속된 이유는요 본질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광수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에 누가 왔었느냐? 박상학 대표가 왔었다. 박상학 대표는 그때 2살이야, 2살.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겁니다. 지금 그 다른 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고 내가 석동현 변호사님을 면회를 보내가지고 왜 구속됐는지 원인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광주 사태를 비판한 것 때문에 구속된 게 아니라니까요. 광수 때문에 구속된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자, 정승산, 그 다음에 또 저기 이 탈북자들, 이순식 그 사람들이 광주 사태에 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을 또 갖다 댔단 말이야. 요게 바로 박상하고, 요게 또 누구고. 심지어 황장엽이도 그때 왔었다. 요게 황장수다.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유튜버 여러분들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님 통해서 확인을 다 했고, 근데 해답이 뭐냐면은 해답이 이겁니다.
원래 이 전라도 광주에는요 고정 간첩들이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이 증거는 저도 치료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정호영 장군 지금도 살아계세요. 정호영 장군을 통해서 알아냈는데